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1944년도에 출간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작품 계몽의 변증법 디알렉틱 데어 아프클레룽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대하여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계몽의 변증법, 여러분 재미있는 책인데 그냥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책이 아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도구적 이성, 인스트루멘텔레 페얼룸프트라고 하는 이 개념과 보편적 이성, 우니베어잘레 페얼룸프트, 그 다음에 또 주관적 이성, 그죠? 객관적 이성, 주프젝티베 페얼룸프트, 오프젝티베 페얼룸프트,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몽주의에 대한 긍정적 어떤 그 이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도구적 이성, 그죠? 인스트루멘텔레 페얼룸프트가 되는지 이 과정을 탐색하면서 거기에 대한 서구 사회의 그 관료 행정 합리성의 타락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1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유대인으로서, 그죠? 그 독일에서 나치 시대에 쫓겨났죠.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이런 자들이 경험적, 그죠? 경험적, 어떻게 보면 나치 수용소가 그렇게 근대에, 그죠?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이성에 대한 진보가 일어났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일어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신뢰했던 이런 것이 어떻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냈는가?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이런 질문, 역사적 질문으로부터 이러한 질문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천착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계몽주의에 대한 어떤 그 자본주의와 합쳐진 그러한 배리 현상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 거기로부터 이제 막스 베버의 합리성 이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또 칸트가 이성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 이성의 어떤 그러한 기능이, 그죠? 보편적 주체로서 인간이 경험적 이성과 또한 선험적 이성을 분리되어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편적 주체로서 결합되어 가는지 긍정적인 걸 이야기했고, 또 칸트는 이성의 기능에서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살려고 하면은 하는 수 없이 이성에 계산하는 측면,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고, 그죠? 모든 것을 계산해서 예측하고 그러한 계산의 이성에 의하여 삶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연과학의 발달을 어느 정도 예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계산된 이성, 이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전자와 같이 보편적 이성에 의하여 실천 이성과 순수 이성의 어떤 그러한 결합을 통하여 도덕적 사회 안에서 근대의 계몽주의의 어떤 그러한 신뢰를 믿었는데, 결국 이것이 19세기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그죠? 이러한 계몽의 변증법은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해방이 아닌 인간의 어떤 그러한 억압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계몽의 사상이, 어떻게 인간을 위한 계몽의 사상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억압과 야만적 살해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자기의 계몽의 변증법을 출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그 전에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사에 대한 연구도 했고, 경제, 그 다음에 칼 막스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리고 종교도 또 연구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가 특히 자본주의 윤리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 인식체계, 사회생활 안에서의 보편적 인식체계,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의 학문, 비세샤프트 알스 베루프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 다양한 책들을 남겼는데, 워낙 방대해서 막스 베버도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버마스라든지 예도도 1차 자료를 다 읽지는 못해서, 자본주의와 윤리 외에는 1차 자료를 다 읽지는 못하고, 막스 베버가,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웬만한 거는 다 읽었으니까 하버마스 강좌를 꼭 곧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몽의 변증법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하버마스와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이러한 비판 이론가들에 의하여,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에 의하여 말하는 그러한 막스 베버, 그죠? 그런 막스 베버를 예도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마스나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인용되는 그러나 자본주의 윤리는 여러분들도 다 읽었겠지.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인문학에서, 대학교에서도 많이 읽히죠, 그죠?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막스 베버의 사상에서 특히 비판 이론가들이 갖고 가서 자주 말하는 게 독일어로 라치오날리테트입니다, 여러분. 합리성 개념. 이 합리성 개념을 근대 사회의 발전, 그러니까 계몽주의 17, 18, 19세기에 진행되어 온 이러한 합리성이 어떤 방식으로 퇴락해 갔으며, 그 합리성이 경제, 산업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배리 현상 안에서 특히 경제 영역과 관료 행정 영역에서 주로 그 형식적 합리성으로 변질되어서 인간을 지배하고, 그래서 계몽에 대한 어떤 이러한 합리성이 산업 발달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경제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인간을 다시 억압하는 그러한 세우리로 변질되었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비판 이론가들이 언급하는 그러한 막스 베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베버는 주로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그 책과 또 다양한 자기 전체의 작품들에서 주로 합리성을 이야기하는데, 4가지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목적적 합리성, 이게 이제 부정적입니다.
목적적 합리성은 독일어로 츠벡 라치오날리테트라고 하는데, 이거랑 그 다음에 가치적 합리성 베얼트 라치오날리테트라고, 그 다음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아니면 그 사회의 정의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합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전통적 합리성, 그죠? 전통적으로 이 합리성이 계몽주의 사상 이전부터 어떻게 작동하고 계몽주의 이후에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합리성이 이루어져 왔는지,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판 이론가들에게, 특히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에게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한목적적 합리성과 가치적 합리성입니다. 한목적적 합리성은 다른 말이 아니라 특정 인간의 어떤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잖아요. 이 진보사관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계몽주의인데, 이성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계몽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역사의 발전에서 한목적적 합리성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목적적 합리성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죠? 그 일의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수단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이, 그죠? 목적이 중요해서 수단을 사용하는 거잖아,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경제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관료 행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한목적적 그러니까 목적을 향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목적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목적이 중요했는데 나중에는 가면서 이 목적이 수단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효용성을 발휘해서 그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는 수단이 목적을 앞서고 목적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칸트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그죠? 이제는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사라지게 되고 목적은 없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설정한 이윤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합리성이 점점 다른 다양한 분야의 합리성을 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츠벡 라치오날, 그러니까 한목적적 합리성이 나중에는 가치 합리성,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중간에 사용되는 수단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면서 19세기에 산업사회를 통하여 유럽사회를 지배했던, 계몽주의 이후에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한목적적인 이러한 합리성이 발달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에 대한 지고한 그러한 가치 영역들은 사라지면서
하버마스 말에 의하면 돈과 권력입니다. 결국은 이 돈과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상이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다 없애버리고, 그죠?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돈과 권력이 남아서 이 생활 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상호적인 어떤 인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이 생활 세계의 영역까지도 이러한 도구적 이걸 이제 이 베버의 한 목적적 합리성을 호르크하이머랑 아도르노가 도구적 합리성으로 이제 이것을 바꾸어 놓는데, 그러니까 결국 도구적 합리성은 막스 베버의 한 목적적 합리성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인간을 위한 해방을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계몽주의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자연과학의 발달에 대한 신뢰, 그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신뢰. 세 번째가 뭐예요? 가장 크게 나누면 세 번째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 거기에다가 칸트가 도덕을 갖고 옴으로써 사회윤리까지도 이성에 의하여, 그죠? 이성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모든 방면에서 합리적인 사회를 통하여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적 역사관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런데 낙관적 역사관을 갖고 출발했던 그 계몽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나치와 같은 서구 사회에서 합리성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독일이죠. 자기 반성입니다. 독일에 있어서의 어떤 이러한 나치와 같은 이런 합리성으로 이런 그 다른 논문에서 아도르노는 그죠, 호르크하이머랑 함께 낸 논문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의 한 수용소는 하루에 5만 명의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계몽적 합리성의 그러한 마지막 도착지의 그 비극적 상황을 읽어냈다는 거죠. 여기에 이게 이런 게 도구적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이익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죠? 그 이윤 창출을 위하여 수단이 어찌됐든 최고의 효율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 창출의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거, 이러한 쉽게 말하면 이러한 합리성, 거기도 합리성이 있고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성은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19세기 유럽의 어떤 새롭게 태어난 그런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이윤 창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윤 창출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기능하고, 국가의 모든 행정부도 이러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최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합리성의 어떤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중요한 최초의 칸트라든지 몽테스키웨라든지 디드로라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그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와 독일에. 이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인간의 진정한 그러한 가치들, 얼마나 많은 루소 같은 경우도 문명 비판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자들이 이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인간의 해방을 위하여 일을 했던 이런 계몽의 어떤 이성이 어떻게 20세기 초반에 이런 나치를 통하여 이런 야만의 상태를 만들어냈는가? 거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바로 서구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계몽의 변증법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계몽의 그 변증법은 이 계몽이 최초의 18세기에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나타났던 이 계몽의 이성, 이성에 대한 신뢰, 낭만주의 역시도 이러한 이성에 대한 신뢰로 볼 수가 있어요. 바이마르 지성인들의 그러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치에게 이용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잖아. 낭만주의든 계몽주의든. 그러니까 계몽주의 안에 있는 거야. 넓게 보면 낭만주의도 다른 부분이 많지만 특히 이성에 대한 신뢰를 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낭만주의도 동일한 관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낭만주의의 폐해 못지않게 계몽주의의 폐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것은 바로 그 역사의 산업, 자연과학에 근거한 경제발전에 중심을 둔 유럽 사회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진단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리적 사회,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칸트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신이 준 이 보편적 이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학에 대한 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아주 아름다운 신의 나라와 같은, 그래서 신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주아 사회, 부르주아 혁명이잖아요. 결국은 시민혁명이었잖아. 프랑스 혁명이, 이 땅에 어떤 그러한, 그런 걸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땅에 신의 나라가 온다라고 본 거거든, 결국은. 이게 이틀의 신학으로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이 땅에서. 그래서 이성에 대한 진보가 중요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치와 같은 이러한 역사로 기결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전쟁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살해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고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한목적적 합리성이 결국은 가치적 합리성을 몰아내고, 그 칸트한테서 가치적 합리성은 뭐예요? 실천 이성과 그 다음에 순수 이성의 올바른 이 자연세계 안에서의, 그 다음에 또 판단력 비판을 통한 아름다운 그런 것들, 미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하여 어떻게 하면 인간의 최고 가치를 최고선을, 그죠? 최고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칸트의 고심이 그런 거 아니겠어? 결국은 부르주아 사회, 시민 사회에서
어떻게 이성이 좋은 역할을, 종교, 철학, 경제, 모든 걸 다 합쳐서, 그죠? 그 사회에, 올바른, 보편적 이성을 따르는 올바른 사회, 합리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책들이 바로 칸트의 어떤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연세계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세계 안에서의 자연세계 안에서의 이 세계의 물질을 그죠 계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고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칸트, 할 게 또 너무 많아지네,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그 다음에 브루노, 뉴턴, 이러한 근대의 과학자들의 기계론적 세계관, 이 나오기 전에 고대와 중세의 서구 사회의 자연과는요, 유기적 세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 세계가 물질관이 근대와 가장 달랐던 게 질적 변화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만 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물질과 땅의 물질은 다르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물질은 보이지 않는 그런 엔텔레키아로 되어 있고, 이 땅의 물질은 이 땅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물질은 그냥 물질의 어떤 움직이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미 고대의 세계관은 뭐예요? 하늘과 땅은 어쨌든 다르다고 봤다라는, 엔텔레키아든 뭐든 간에, 그래서 물질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는 질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질적 변화. 그런데, 크발리테 티베 페얼 엔더룽이라고 그러죠. 이런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됐는데, 이런 질적 변화가, 이제는, 그죠? 이제는 변화되어서 근대로 오면서는 양적 변화만 일으키게 됐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질은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양에 의하여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 그래서 이 자연 세계는 기계적 세계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와 고대의 유기체적인 어떤 그러한 천상의 물질과 이 땅의 물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물질관. 그래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초월적 신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은 어쨌든 뭔가 신비로운 게 있다고 봤다는. 근대의 이러한 물리학에 대한 변화는 가장 중요한 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갈릴레오를 통하여 나타나는. 지구가 돈다는 거는 이 세계에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세계에 중심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러한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없는 것이고, 하늘의 물질이든 우주의 물질이든 지구의 물질이든 간에 모든 물질은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질적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그런 자연관. 그러니까 그래서 후설은 이런 자연 세계에 이러한 계산할 수 있는 베레헨바르라 그래요, 독일어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후설은 후기 작품인 위기
학문의, 서양 학문의 위기라 그러죠. 크리지스에서 자연의 수학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테마티지룽 데얼 나투어라 그러는데, 자연의 수학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근대의 이러한 자연관, 그죠? 이런 자연관에 대하여 후설은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자연관. 그런데 이 자연과학에서 발달했던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이 자연의 물질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연과학의 발달, 이 이성,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막스 베버의 한목적적 합리성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는 칸트가 말했던 실천 이성, 순수 이성,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을 통하여, 그죠? 이 사회 안에서의 어떤 최고선을, 인간으로서의 최고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면을 발전시켰던 그 합리성은, 칸트가 두 개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의 합리성은 이제는 점점 더 한목적적 합리성에 의하여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단을 통하여 이제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합니다. 도구적 이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원래 계몽은 좋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때만 해도, 계몽주의 때만 해도 이 계몽이라는 뜻은 미신으로부터의 탈피. 막스 베버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계몽의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엔트조이버룽이야. 엔트조이버룽. 짜우벌이 뭐예요? 짜우벌이 마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신, 탈마법파라는 뜻이에요. 엔트조이버룽. 그러니까 탈마법파를 통하여 이 세계를 종교의 미신과 어떤 그 불합리한 어떤 것에 의하여 굴복하는 이런 미신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고대와 근대 세계만 해도, 고대 세계와 중세 때만 해도 여러분들 천둥만 치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잖아.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을 신적인 것으로 갖고 가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또 레비스트로스라든지 이런 자들은 또 이러한 신화의 세계를 아주 인간의 원형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는 이러한 이성의 세계보다 신화의 세계가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인간의 행복에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이런 걸로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또 종교와 이런 것들이 가치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 두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은 원래 이러한 탈미신화, 탈마법화라 그러죠. 예도는 직역하면 탈마법화입니다. 마법의 세계, 신이 마술을 부리는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게 계몽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지식이 필요하고 그 합리적 지식을 인증하고 그 합리적 지식을 창출하는 합리적 이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이성은 그 미신의 자리에다가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수학적 그러한 정밀한 지식을 인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종교의 어떤 그러한 교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몽주의적인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이성은 처음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게 바로 엔트 조이버름,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그뿐만 아니라 신화를 없애고 신화에 대한 대립을 통하여 이 미토스를 로고스로 바꾸는 역할을 한 게 바로 계몽주의였다는 거죠. 이렇게 인류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계몽의 이성은 야만의 이성으로 변질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경제 권력이 있었다는, 산업사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문화산업까지 옮겨갑니다. 쿨투얼 인두스트리라 그러죠. 인두스트리 대열 쿨투얼, 문화산업, 그 다음에 경제적, 경제 분야, 그 다음에 정부가 이끌어가는 행정기관의 관료체제, 그 다음 모든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이 심지어 예술산업과 문화까지도 청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바로 아도르노의 미학이잖아, 그죠? 이미 초기 작품, 이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어. 44년도에 출간된 여름. 아주 초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산업사회도 결국은 산업사회의 이러한 그 합리적 이성, 이 보편적 이성이 어떻게 주관적 이성, 주프젝티베 페얼룸프트.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주관적 이성이 곧 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한테서는 주관적 이성, 주프젝티베 페얼룸프트가 곧 저거랑 같아. 도구적 이성과 같은 거야. 부정적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막스 베버한테로 가면은 형식적 합리성, 형식적 합리, 포르멜레 라치오날리테트, 형식적 합리성, 한목적적 합리성, 이런 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합리성들이, 이런 도구적 이성이 어떻게 야만 사회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은 굳이 나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러한 국가의 행정관료라든지 심지어 예술계, 교육계 모든 계열로 침투해서, 그죠? 이러한 사회를 이렇게 목적이 없이 모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장소에서는 언제나 작동되는 그런 합리성으로.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권력과 돈과 권력. 이건 오늘날 하버마스가 진단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돈과 권력이 자본과 정치와 모든, 그죠? 모든 것을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움직입니까? 그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 종교가 얼마나 이윤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든 영역으로 침입돼 있어. 예도가 이 계몽의 변증법과 함께 자본주의의 예도가 쓴 글이 따로 있죠. 그 글을 밑에 유튜브에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있어. 심지어는 예술의 영역, 또 그거를 산업사회라고 하는, 문화산업이라고 그러죠. 이 문화산업의 영역에도 이 이윤 창출이 예술의 고유한 본래적 어떤 그런 것들을 빼앗아서, 그죠? 어쨌든 이윤 창출의 한목적적 합리성,
도구적 이성이 이제는 예술의 고유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희석시켜서, 그죠? 어떻게 하면 이윤 창출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이런 영역에까지도 침입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단이죠. 오늘날의 그런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지배, 이렇게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은 이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관료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주체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의 주체까지도 이제는 자연을 지배해서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책에서, 그죠? 그러한 그 자연을 지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주체도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합리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른 인간들,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나치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스 베버부터 시작해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하버마스는 나중에 체계적으로 할 거예요. 계몽의 변증법도 오늘 이게 끝날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근대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이 세계의 자연을 인간이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어떤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위하여,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행복을 위하여 자연이 지배되고 파괴되고, 그죠? 자연은 단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거다. 이런 게 바로 자연과학의 어떤 근본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연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연관이라든가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러한 자연의 소중함은 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온 철학들이에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도 여러분들 봐봐, 나무가 뭐야? 나무를 땔감으로 보는 게 뭐예요? 나무를 땔감으로 보는 게 그게 바로 자연과학적 사고예요. 그런데 오늘날 나무는 땔감이 아니야.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미세먼지를 없애주기도 하고, 나무에 대한 그 소중함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자연을 그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배해서 이러한 경제 발전을 서구 사회가 이루어 갔는데, 거기에 대한 병폐가 엄청 많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잖아. 핵폐기물이라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가 갖고 왔던 무수한 그러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타자까지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양심과 그러한 최고선을 위했던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가치들은 진선미의 가치들,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이윤을 위한 그런 한 목적성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로 변질된 이유가 뭔지. 그래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이런 진단들을 이제는 하버마스가 가지고 가서 오늘날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연 지배가 인간의 주체를 지배하는 쪽으로 변질되어서 이제는 인간까지도 그러한 수단의 대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게 바로 그 시대의 21세기의
20세기의 서구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몽의 변증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변질되어 왔고, 이 도구적 이성을 이제는 주관적 이성과 도구적 이성은 같이 가죠. 이 도구적 이성, 주관적 이성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보편적 이성과 조화롭게 나갈 수 있는지. 그렇다고 도구적 이성을 없앨 수는 없죠. 우리가 행정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관료 체제의 어떤 서류 정리라든지 총체화라든지 분류, 이런 것들은 도구적 이성을 통하여 해야 되는데, 이런 도구적 이성의 역할이 문제는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 종교, 심지어 예술, 교육, 이 모든 영역들, 심지어 인문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장소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모든 사회의 영역을 그냥 이러한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게 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러한 도구적 이성의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의 인간성, 이 야만성으로 변한 이 계몽주의의 이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모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염세주의적 역사관으로 끝나는 게 1세대 비판가들이었다면은, 이런 염세적 역사관으로부터 다시 그 안에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는 게 하버마스의 그러한 포스트 모던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이성을 옹호하는 단 유일한 지쟁 역시도 이 합리적 이성을 거부하지 않아요. 주체를 거부하지 않아.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철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인데 이런 병폐들을 잘 합리적으로 잘 연구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책들을 많이 썼죠. 예도는 가다모 때문에 읽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빠져서 인식과 관심은 독일어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읽은 적도 있어. 그거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래서 이 자연 지배가 이게 존재와 시간에도 나와요, 여러분. 예도가 1차 자료 강좌에 했던 내용들이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일상세계에 어떻게 물리학에 들어왔는지, 아까 제가 단어 하나 알려드렸잖아. 나무를 땔감으로 본다든지 다양한 게 많아요. 또 이러한 자연 물질들을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인간의 어떤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보는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의 철학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자연 지배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지배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최고의 고도의 합리성이 여러분, 타인을 살해하는 데에 이용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대량 학살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철학이 없다면 서구 이성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성은 오늘날 신뢰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성, 거기에다가 무의식의 개념까지 나와버렸어. 그런데 하버마스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물론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그래서 비판 이론가예요. 염세적 비판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버마스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고, 하버마스는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해결책이 뭔가? 그 해결책은 상당히 적극적이면서도 이들보다는
1세대 위판가들보다는 적극적이면서도 하버마스는 나름대로 대철학자로 인정받는 게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서 합리성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가라는 거죠.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버마스 연구에 매우 기본적인 이러한 합리성 개념을 오늘 예도가 살펴봤습니다. 아마 계몽의 변증법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어쨌든 계몽의 변증법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